많은 예비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쓸 내용이 너무 없어요. 혹은 당장 가진 전문성이나 만들 어플이나 제품이 준비된 게 없는데 뭘 써야 하나요? 많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창업하고 싶고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정부에서 왜 돈을 주죠? 한 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BM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BM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대비 올인원 특강을 진행할 위비의 대표 편진범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초기 창업자시거나 내년도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하실 예비 창업자 분들이실 텐데요.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합격의 공식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강의들처럼 단순히 서류를 잘 쓰는 꿀팁이 아니라 진짜 바뀐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최근 심사 트렌드를 꿰뚫고 심사위원의 마음에서 단숨에 사로잡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이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로드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끝까지 보신다면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지금 내가 어떤 순서로 예창패를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로는 정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예비 창업 패키지 25년도 공고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 다음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는 게 좋은데요. 먼저 정부에서는 창업 자금,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그 다음 창업 공간, 사무실, 그 다음 창업자 교육 등을 위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법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정부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죠.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인건비, 사무실을 차리게 되는 임차비, 내가 작게 외주라도 맡기려면 외주 용역비, 컴퓨터 사려면 기계 장치비,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가장 작은 나의 사업 아이템을 시장에 짧게 검증을 하는데도 평균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외부 투자사나 개인으로부터 투자 유치, 투자금을 받는다거나, 혹은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 내 돈을 쓴다거나, 혹은 남의 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공할지 못할지 시작조차 안 한 상태에서 빚부터 진 상태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너무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내 아이템도 한번 검증해보고, 그 다음 실제로 사업화 지원금도 공짜로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먼저 1년에 열리는 지원 사업들의 좀 대표적인 예시들인데요. 먼저 1년에 열리는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아래 보이는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는 예비, 초기, 중기 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빅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중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1년에 한 개씩만 수행할 수 있는 큰 지원 사업이에요. 예비 단계에서는 평균 5천만 원, 그 다음 초기 단계에서는 평균 7천만 원 정도는 정말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예비 창업 패키지만 신청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비 단계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신청한 다음에 금액 높은 곳과 협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예창패랑 똑같이 성격도 전부 똑같고 지원금도 비슷하고 제출해야 될 사업계획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반면에 3년에서 7년, 그 다음 7년을 넘어가게 되면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이 줄게 돼요. 그 다음 경쟁률도 어마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 몇 억짜리, 몇백억짜리 회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은 물론 클 수는 있지만 이제 업력이 많지 않다면 선정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나 사업할 거야 라고 사업자를 내버리면 2년, 3년 훌쩍 지나버리죠.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는 당연히 신청 못하고 이런 혜택들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테지만 나의 사업 시기와 계획을 정부 지원 사업 공고 로드맵과 함께 맞추어 나가는 게 훨씬 자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사업 계획서인데요. 많은 예비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나는 쓸 내용이 너무 없어요. 혹은 당장 가진 전문성이나 만들 어플이나 제품이 준비된 게 없는데 뭘 써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도전하는 분야라서 더 당연하고요. 사업 계획서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내가 사업을 끝냈다는 사업 보고서가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계획하는 사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제품은, 내가 쓰고자 하는 기술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어플을 만들 거예요 라고 계획을 잘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전부예요. 이 사람의 학력도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비 창업 패키지는 학력도 마스킹해서 신청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별다른 서류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업계획서만 잘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사업계획서의 4장은 전부 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앞부분들을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 다 다른 지원 사업들이에요. 대충 볼 때는 어떤가요? 전부 비슷비슷하죠? 제가 각 지원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맞게만 조금씩 변경한 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바로 예비창업 패키지 당시에 합격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각각의 지원사업에 조금씩 변경해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들은 다 중복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원사업만 잘 준비를 해둔다면 예비창업 패키지 뿐만이 아니라 매년 수십 개씩 열리는 지원사업에도 양식에만 맞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계속 내는 거예요. 예비창업 패키지가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되거든요. 30대 1 경쟁률을 뚫고 온 검증된 사업 계획서라면 다른 지원 사업은 그걸 낸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방법을 가장 잘 이용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합격한 합격 리스트입니다. 제가 하나, 2개 정도 사업 계획서로 받은 지원 사업들, 창업 대회 실적들이에요. 이렇게 업력을 쌓아가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했던 사업 계획을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과 맞춰야 한다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면 정말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시를 들면 저는 24년도에 사업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창업 패키지를 먼저 신청하고 예비창업 패키지 합격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 다음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업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 다음 25년도로 넘어가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또 7천만 원을 받고 중복해서 자잘한 지원 사업을 받으니까 저는 제 자본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제가 사업자를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 3억 정도는 가뿐하게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바로 본론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대상인데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과거에 냈었거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을 텐데요. 공고문을 잘 보면 당해년도에 폐업을 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26년도 예비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1월 1일, 그러니까 26년도가 되기 전에 사업자를 정리하시고 먼저 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년도가 되기 전에 정리하셔서 지원 대상이 먼저 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의 형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 카페라서 유통업이라서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앞에 단순이라는 의미 때문인데요. 이 이유는 제가 뒷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예비창업 패키지로부터 주된 변화점이 있어요. 26년도에는 이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업화 자금은 평균 0.5억,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을 하지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제가 합격한 24년도에는 한 번에 5천만 원을 지급해서 이걸 이제 대표님들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간평가를 또 진행해요. 선정이 되자마자 2천만 원을 주고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너가 계획한 대로 정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본 다음에 중간평가를 통과한 다음 평균 4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평가 절차인데요. 1차로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두면 바로 발표평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인큐베이팅이라는 교육이 새로 생겼는데요. 시제품을 어떤 걸 만들 건지 발표 준비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멘토링, 인큐베이팅을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류평가를 붙은 다음에는 필수로 멘토링을 성실히 참여하신 다음에 발표평가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원 유형인데요. 요건 동일합니다. 일반 분야, 그 다음 여성 대표님만을 위한 여성 특화 분야,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소셜 벤처 분야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원 공고 한번 보시고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은 방향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 공고문을 같이 별첨되어 있는 주관기관 소개 자료가 있는데요. 약간의 팁이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주관하는 각각의 주관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들의 특징은 대표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고해야 할 점은 내가 어느 지역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경쟁률이 다릅니다.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이 가장 높고요. 저는 서울에서 합격했지만 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관기관들의 소개자료 공고를 보시면 그 기관들이 원하는 기술 분야, 주력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는 푸드테크, 스마트 식품, 농업을 주력 기술로 보겠다. 아니면 서울에서는 우리는 ICT, 플랫폼을 주력 기술로 볼 거야. 이런 소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경쟁률 뿐만 아니라 주력 기술도 거기에 맞게 신청하는 것도 좋은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비 창업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원 사업마다의 사업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창업하고 싶고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정부에서 왜 돈을 주죠? 나에게 왜 돈을 주는지 그 지원 사업마다 목적이 다른데요.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목적은 혁신적인 BM을 보유한,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그 창업자들을 키운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혁신적인 아이템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소개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한 단순 카페나 유통업을 차려서 단순하게 알바생 몇 명 고용하고 나만 돈 잘 벌 거예요 라고 내봤자 안 뽑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마케팅 인력이나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혹은 진짜 신제품을 만들어서 디자이너를 채용하거나 유통자를 채용하거나 이게 더 양질의 일자리를 채용하게 되는 거겠죠. 저희가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BM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BM은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한다면 돈을 버는 방법, 즉 돈을 버는 구조를 말합니다. 제품에서 고객 이익으로 가는 형태가 가장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내가 커피를 고객에게 팔아요. 그리고 그 고객은 그 커피 값을 저한테 지불합니다.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맞을까요? 커피를 팔고 커피라는 제품을 팔고 그에 맞는 커피값, 이익을 받았으니 비즈니스 모델이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에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좀 가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원해요. 예를 들면 단순히 커피라는 제품을 동네 커피집에서 하나 차려가지고 고객에게 팔아요. 그 커피집이 적당히 장사가 잘 돼서 5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 그대로 알바 한두 명 고용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예창패 스타일로 바꾼다면 여기에 혁신 모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고객에게 팔긴 팔 건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직장인들 대상으로 회사에 팔 거야. 그리고 동네 손님 한 명씩 올 때마다 한 잔, 두 잔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정기 배송 시스템으로 만들 거야. 그것도 어플로 필요한 만큼 주문하고 내가 그 어플로 후불제를 결제를 진행하게 해서 결제 불편함도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똑같이 커피 장사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는 동네 장사에서 요거는 이제 전국 단위 규모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라는 제품이 정기 직장 배송이라는 혁신 모델을 만나게 되면서 좀 더 많은 고객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제품이 혁신 모델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한번 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커피라는 제품이 이제 직장 정기 배송, 커피 정기 배송이라는 혁신 모델을 만나게 되면서 기존의 동네 장사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가겠죠. 그럼 더 많은 고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죠. 그럼 더 좋은 제품,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 혁신 모델은 또 다시 점점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정기 배송이었는데 이동식 커피 차로 이제 전국에 보급한다거나 그 안에서 커피를 만들면서 바로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배달하고 더 큰 고객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나의 밥벌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10년 뒤에는 점점 커지는 벤처 형태의 사업이고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어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카페 운영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합격합니다. 어때요? 그냥 기본적인 카페랑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가치 있는 혁신 모델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프레임이에요. 아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없을 텐데 이 표를 기반으로 설명이 된다면 혁신성이 있는 모델로 불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투자사나 심사위원들이 이 형태로 많이 채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에요. 시장에 이제 뭐 수요가 있는지, 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사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어떤 식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커피 장사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를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요즘 카페 물장사 이익을 많이 남습니다. 뭐 카페 좋아요. 잘 돼요.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커피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다른 음식과 달리 김치볶음밥 매일 먹을 수 없지만 커피는 매일 커피가 필요한 사람은 매일 찾고요. 매일 구매하게 됩니다. 게다가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은 커피를 찾는 빈도가 매우 잦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직장인이 커피에 쓰는 돈은 이런 식으로 엄청납니다. 때문에 직장인 대상 커피 사업은 시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커피 시장 팩트죠.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많은 거 팩트죠. 그 다음 직장인이 커피를 원한다 팩트죠. 그러면 시장 부분에서 깔 게 없어요. 만점을 받고 납득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객 가치입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욕구 또는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요?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라를 어필하기 전에 이 사업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를 어필해 주면 좀 더 이게 부각돼서 강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이템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커피를 사려면 출근 직후에 이제 쏟아지는 대기줄에 늦진 않을지, 또 중간에 나가서 사야 하는데 귀찮죠. 혹은 뭐 지금 날씨라도 더우면 그 다음 뭐 매일 직원들 주문 받는 것들이 머리 아프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를 어필하는 거죠. 실제로 뭐 200명을 대상으로 뭐 조사를 해보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서비스는 이 어려움들을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가치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인데요. 요건 좀 간단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건지만 말하면 됩니다. 커피를 판다고 하면 뭐 상품 판매가, 뭐 판매가가 곧 수익이 되겠죠. 이런 구조 말고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뭐 챗GPT나 넷플릭스 같은 정기 구독 형태라면 구독료가 돈을 버는 방법이 될 테고, 무신사 같은 플랫폼이라면 상품 판매 수수료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당근 마켓이나 유튜브처럼 광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 방법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게 수익. 그 다음은 성장인데요. 내가 경쟁사 대비 내가 지금 이런 커피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배민이라는 같은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경쟁사 대비 어떤 성장 전략으로 사업을 키울 건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달의 민족보다 내 플랫폼은 커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판교를 중심으로 판매를 할 거고 차차 판매 지역을 넓히면서 커피 차의 대수도 늘릴 거고 커피를 전문적으로 좀 더 판매를 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커피 말고 함께 먹을 수 있는 브런치도 팔아서 내가 수익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사업 성장이 경쟁사 대비 어떤 식으로 키울 건지 사업에 대한 계획과 성장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예비창업자 대표님 분들이 고객 가치와 성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시간상 메인 강의에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리고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모두 설명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역량입니다. 역량. 네,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창패 5천만 원 어디다 사용할 건지, 그 다음 추가적인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담으면 돼요. 내가 추가적인 자금은 청년 창업 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다. 혹은 내가 투자 유치로 돈을 더 끌어 모아가지고 부족한 돈은 내가 메꾸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이런 4가지 요소가 담긴 사업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요소만 다 챙긴다면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 전부를 제가 한 표로 요약한 거예요. 이 내용들의 각각의 내용이 타당하다면 사업계획서, 특히 예비창업 패키지에서의 서류평가는 정말 손쉽게 통과를 합니다. 네, 이게 실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각각의 표를 요약을 해놨지만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 2에서 3장 정도 써야 돼요. 처음 요걸 작성하려면 정말 막막할 거예요. 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뭐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앞글자만 따서 PSST
사업계획서라고 많이 말하는데, 대부분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형태는 이 형태가 고정이에요. 여기에 뭐 다른 거 하나가 추가된다거나 되어 있는데, 이 PSST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시장 현황 및 뭐 문제점, 경쟁력 확보 전략, 수익화 모델,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바로 쓰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뭐 GPT를 돌리거나 혹은 다른 강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 같은 데 가시면요, 일반 문제인식 쓰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합격한 예시를 들고서 설명을 해줘요. 그 마감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강의들이나 GPT를 들고 써봤자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선정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설계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내가 알고, 내가 제공해야 될 타깃은 어디구나, 내가 고객의 어떤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구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키워나가고 그거를 왜 나만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준다면 이 구조는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제공할 집단, 자, 현황 및 문제점, 문제인식에 들어가 있죠. 고객 가치, 수익 모델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성장 전략, 이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시장 진입 전략. 이렇게 내 사업계획서 PSST의 내용을 급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설계를 하시고 스케치를 하시면 사업계획서의 구조가 눈에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1차 사업계획서의 평가표인데요.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을 알고 가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PSST에서 각각에 대해서 뭐 30점, 30점, 20점, 20점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적어서 낸다고 해도 여기 부분에서만 만점을 받는 거예요. 아이템 부분에서만. 그래서 다른 점수가 부족하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그런 아이템이 있지만 꼼꼼하게 계획이나 진입 전략을 준비해왔다면 아이템의 면에서는 그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아이템이 되게 독창적이어야 뛰어나는 거 아니야? 뭐 아이템 되게 신박해야만 붙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이템 좋아도 안 붙고요, 그저 그런 아이템들도 많이 붙어요. 실제로 예비창업 합격한 동기분들의 아이템을 제가 쭉 보면요, 그렇게 독창적이지 않아요. 어디선가 다 들어봤고요, 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각 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리고 뒷 강의에서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설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대표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 발로 뛸 것들, 그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각각에 맞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 건지 디자인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전문 경력이나 팀원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성이나 팀이 있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한해서는 팀 빌딩이나 경력이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급조해서 팀을 만든다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비 창업 단계에서 급하게 팀을 만든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팀이 깨집니다. 예를 들면 팀원이 나 그냥 취업할래, 이거 좀 답 없는 것 같아, 해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팀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라도 이 사업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키워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을 하고 포켓을 쓴다면 팀이나 경력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나머지 배점에서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예시를 든다면요, 저는 25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경력도 없어요. 회사도 안 다녔을 때. 그 당시 석박사나 고학력자 혹은 관련 경력자, 뭐 10년 근무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다 예비창업자고 본 사업에 대한 준비를 아무도 안 한 상태일 거잖아요. 예비창업 패키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예비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 경력이 오히려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할수록. 남들 안 할 때, 공고 아직 안 나왔을 때 준비한 게 저도 반년 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엄청 컸어요. 메인 강의에서는 이제 MVP라는 개념을 새로 배우실 텐데요, 지금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만한 성과, 저는 이런 경력은 부족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 의지가 있고 발로 뛰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이뤄내는 방법, 실행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배점이 훨씬 크거든요. 학력을 아무리 뛰어나게 나와봤자 그 사업 계획서에서는 학력을 마스킹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본사업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사업 계획서 평가표까지 알아봤고요.
이어 진행될 강의는 9월 중에 오픈될 겁니다.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660명. 다른 강의들처럼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강의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 강의를 듣는다면 모두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그럼 10,000명 들으면 10,000명이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660명만 뽑는데.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신 분들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6명 한정하여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제 PSST 각각 어떤 전략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사업계획서를 꾸미거나 디자인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요. 사업계획서 작성뿐만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서 시작하기 위한 전반적인 단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어디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9월에 만나 뵙길 바라면서 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